에, 지난번에 우리가 김서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두 번째로 이 한용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용운의 이 김의 진묵과 그의 문학사상 이렇게 잡았습니다는 우리가 거창하게 문학사상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한용운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대표적인 이제 님의 진공이라든지 알 수 없어요라든지 나는 나루배 당신은 세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또 너무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작가를, 한 작품을 보려면은 물론 작품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식주의 비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또 어느 작가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작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역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늘 문학을 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방법, 그 작품의 배경이랄까, 이런 환경이랄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나무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지 거저 떨어진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이 역사주의적 신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우리가 작품만 보는 거지 그 작가를 꼭 알아야 된다. 솔직히 여러분들 시집을 읽고 작가가 누구냐 그런 것보다는 이 작품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관점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작가와 작품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이 소위 말하면 이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분법을 지향하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정확하다, 어느 한쪽이 크게 바로 이데올로기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의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서로 이게 옳다라고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사고는 이게 반드시 옳다. 이 양분법이나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장점을 이렇게 같이 취합하는 이런 그 취사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거 어떤 화합의 시대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고,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이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을까, 이런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한용운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단순히 그냥 문학의 역사에서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우리는 회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용운은 단지 그런 그 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또 선언문을 낭독한 독립투사라고 하는 그 애국자 또는 민족주의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좀 지방주의는 아니지만 지역주의는 아니지만 바로 이 한용운 선생님이 이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이 충청도가 글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대단히 그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가 많다. 그러니까 지사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 게 이 충청도 기질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한용운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모군란도 있었고 또는 동학남도 있고 또 가보경장도 있고 이런 참
근대로 전환, 그러니까 과거 조선조 시대에서 이제 서구화, 근대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과정, 그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은 이분이 태어난 것이고요. 근데 실제 그 학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뭐 한학을 한 10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18세 오세암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불경 공부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이제 그 만주 여행도 하고, 이 여행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시절, 그러니까 이 1890년대, 그러니까 2000년, 저 1900년 전후 이런 그 개화기 시대에 이렇게 한학을 하고 승려지만은 대단히 그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여행도 했고, 일본 방문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만주 여행도 하면서 이 독립군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폭넓게 한 시대를 이렇게 섭렵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단지 한학을 한 고루한 그런 승려가 아니라 시대를 아는 그런 승려였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불교 승려지만은 대단히 그 불교 개혁의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 또 친일 불교, 뭐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단히 그 애쓰는데, 이제 그게 바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도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핵심은 결국 친일 불교를 타파하고 민족 불교를 세우자는 그런 것이 가장 그 핵심이 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불교 유신론 속에 그 소위 취처론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취처, 그러니까 승려도 처를,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취처론이나 아주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선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18년에 유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그 불교 잡지인데, 이 잡지는 단지 불교에 관한 그런 그 잡지, 뭐 이게 포교적인 잡지만이 아니라 상당히 현대, 근대의 계몽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품도 거기다 많이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 때는 이제 독립선언문을 최남선 선생이 썼는데 그게 뭔가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 끝에다가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한영원 선생이 한 것이죠. 이 공약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런 겁니다. 최후의 일일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그 민족의 정정당당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독립선언서가 강력한 한국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고, 그게 바로 한영운 선생의 기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26년에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그 기념비적인 바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그 88편이 수록되어 있다. 따지고 보면은 이 한영운 선생의 시집은 이거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김소월도 뭐 진달래꽃 한 권이죠. 사실은 뭐 윤동주는 시집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저 뭐 모아서 이렇게 시집을 내준 거죠. 한 권. 그러니까 한 권 냈어도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막 시집을 몇십 권씩 내고 몇백 편씩 또 몇천 편씩 이렇게 써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거야 뭐 자유죠.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요즘 너무 헐값에 남발하는 것이 바로 시가 아니냐. 그래서 너무 또 쉽게 또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비록 1926년, 그렇다면 지금부터 거의 90년인가요?
9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읽고 또 읽고 그래도 대단히 참 훌륭한 작품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무슨 이 홍문표 지음 현대시학도 없었고 시창작문도 없었고 다시 말해 시학이 이렇게 정립된 시대가 아니죠. 그냥 눈치로 감으로 그렇게 쓰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훌륭한 선구적인 시를 썼다. 그리고 보면은 대단히 그 시문학사의 어떤 천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도 놀랍고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한 시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또 소설도 좀 썼어요. 근데 그럼 시인이냐 소설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소설은 1920년대 쓰지를 않고 35년대 전후해서 썼어요. 요게 조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 가장 각박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 절박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되게 이제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보면은 소설이 대단히 많이 아주 유명한 인기 소설들이 거기다 70년대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산업화 시작하는 이때. 그래 80년대 군부 독재 이런 시대에는 소설보다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기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때는 시적인 어떤 장르를 많이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20년대는 시가 아주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30년대 이분이 왜 소설을 썼을까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물론 산문을 통해서 자기 사상을 보다 더 확실히 드러내자는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30년대 대개 우리 작가들이 이렇게 소설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보면은요 순수한 어떤 문학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또 하나 측면은 좀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궁하니까 직업도 없고 문인들이 그래서 이제 작품을 씁니다. 이런 것도 30년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소설들은 어찌 보면은 연재해서 좀 원고료나 타는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학사에서 한영원의 소설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쓴 것은 역시 20년대 3.1운동에 실패하고 가장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님의 침묵이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문학사적 라이벌 바로 김소월도 1925년에 이제 전달되고 지난 시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원한 라이벌 라이벌이란 그 시절에 그분들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문학사에서 오늘날 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후학들이 볼 때 한영원이냐 김소월이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데 또 그분도 김소월도 역시 1925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시를 요구하던 시대예요. 1925년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이라는 것도 시대에 좀 잘 부응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일은 이제 그다음에 신간의 간부로도 있었죠. 이 신간의 물론 역사 얘기인데 이게 신간의 얘기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920년대 우리의 한국 사회가 일본이 침탈을 했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뭐냐? 한쪽은 계급주의, 소위 프롤레타리아 문화. 그래서 이제 카프라고 하는 공산주의 문학도 예술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계급주의 문학이 굉장히 성행이 있어요. 또 한쪽은 또 민족주의 해서 민족주의 문학,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좀 대결이라고 할까, 어쨌든 나눠져. 지금도 약간 선수문학, 한국 문인협회라든지 민족작가로 이렇게 양분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심하게 1920년대에는 바로 계급주의 쪽의 문화, 그리고 하나는 소위 선수 이런 민족주의 문화, 이렇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반성을 하게 되죠.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 합친 게 바로 신간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이 합쳐서 뭔가 항일, 우리의 목표는 일본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끼리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합치자. 이게 바로 신간의 정신입니다. 합칩니다. 그게 바로 신간회. 합쳐놓으니까 일본 놈들이 야, 이것들이 저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합쳤다. 그럼 이제 우리하고 이제 결국 대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0년대부터 29년 30년 이때부터 문인들, 예술가들을 또는 사상가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간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통합하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해체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곳에서 우리는 신간회가 중요하고 그때 주도적으로 역할한 것이 바로 한영훈이다 하는 점에서 또 한영훈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감옥소에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참 민족주의자로 투쟁을 많이 했는데 1944년 6월 29일 그러니까 광복 1년 전 이 성북동에 있는 시무장에서 65세를 일기로 하고 끝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한영훈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한영훈의 삶은 정말 이 일제하에 또는 이 개화기 속에서 이 한국 민족 문화 발전이랄까 또는 항일운동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불교운동 그리고 문학운동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분이 바로 한영훈이다. 그리고 보면은 이 김소원이라는 인물하고 너무 삶이 대조적이죠. 솔직히 김소원이는 그냥 가정적이었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결국 가족들 살 수 없으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신문지국장이나 하다가 그러다가 씻으다가 안 되니까 아편 먹고 자살한 사람이 김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영훈은 끝까지 정말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발자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한영훈입니다. 자, 시집 님의 침묵과 그의 문학사상. 그래서 문학사상은 그래서 그는 불교사상 그리고 독립사상 그리고 문학사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세 축을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축은 세 축이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훈의 사상이 뭐냐, 한영훈의 삶의 그 핵심이 뭐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그는 문학을 했는가? 재밌는 것이 이 유명한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서문을 발표합니다. 님의 침묵을 왜 쓰는가? 바로 군말 또는 독자에게 해서 내가 왜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을 냈는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해저문 벌판에서 들어가는 길을 잃고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그럼 얘기는 다 끝난 거죠. 해저문 벌판 그러니까 암흑시대
그러니까 이제 국권이 상실된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얘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해적은 시대냐? 한참 청춘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해적은 벌판이라고 하는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의 현실이 해적은 벌판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위해서, 그런 양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그럼 그 양은 누구일까? 네, 우리 민족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국권을 상실한 이 민족의 그걸 뭐 불교적으로 이 민중들을 생각해서 이 시를 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해저문벌판은 국권 상실로 빛과 강명을 이룬 우리나라를 의미하며 어린 양은 바로 국권 상실로 어둠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민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집을 통해서 그의 어떤 민족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일단 밑바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또 중생을 사랑한다. 좋습니다. 또 하나 그 한영운의 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밑바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18살 때부터 오세암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의 지식은 따지고 보면은 한학하고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지식. 그럼 이 불교에서 이분이 받아들인 사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일반적으로 불교 사상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 가장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은 필공자입니다. 그리고 공이 바로 색이다. 뭐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색과 공이 뭐냐? 이제 그걸 알면은 바로 한영의 시를 이렇게 그 열쇠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과 공즉시색, 요걸 알아야 됩니다. 색이란, 그래서 빛깔, 컬러, 색깔이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 가시적인 모든 세계를 색의 세계로 봤습니다. 물질적인 세계. 그럼 공이란 뭐냐? 빈 공자입니다. 텅 비었어요. 안 보여. 네, 텅 빈 세계. 보이지 않는 불가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걸로 하면은 물질적인 세계 또는 어떤 관념적인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 그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와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그럼 여러분들 봐요. 정신과 육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는 이제 나누는 것이 뭐예요? 내용과 형식.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론법,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서양의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늘 정신과 육체, 이걸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아주 핵심으로 하는 것이 이 정신과 육체에서 이 정신을 우위에 두는 것, 그게 플라톤 사상입니다. 그게 관념주의예요. 이데아론이라는 게 바로 정신이 최고다.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초기에 아주 그 골치를 앓았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 정신이지 육체는 상관없다. 육체야 뭐 썩을 거, 뭐 그건 뭐 죄를 짓든 뭐든 상관없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우리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육체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신, 정신과 육체, 물질과 관념의 세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나눠서 봐요. 되게 유물론자들도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색즉 시공, 색, 보이는 세계, 물질적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물질의 세계다. 그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나누지를 않고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변해서 공이 될 수 있고 공이 변해서 물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시 보이는 세계가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것 그러니까 색의 세계가 공의 세계로 공의 세계가 색의 세계로 이렇게 계속 변한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색이 공으로 바뀌었다. 공이 또 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입니다. 자, 이건 바로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알아내는 아는 바로 열쇠가 여기에 있다. 이걸 전제로 해야만 이 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래서 불교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하나는 그래서 그건 바로 색에 집착하는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이지 않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 따라서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색을 추구하는 여기서는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것들은 도외시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그 물질도 변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무상한 거다. 그로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요.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 그런데 불교는 공과 색을 분리하지 않고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별을 하면은 영영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회자 정리 만난 사람 반드시 이별한다 이거죠. 그럼 이별은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지면 끝났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죽음이 뭡니까?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 그게 한입니다. 그럼 이제 소월시와 이 바로 한용운의 시의 차이가 뭐냐? 소월시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 시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게 바로 허무예요. 그게 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은 한을 남기고 말아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이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게 한이에요. 그게 그리워요. 그게 한이고 그게 바로 소월적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의 사고방식도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게 유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교적 사고방식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환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요게 차이입니다. 환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만남의 시작이고 또 만남은 다시 이별을 시작하는 것이고 시작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색즉 시공하고 공적 시생 이건 회자 정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만나면
뭐 당연히 헤어지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또 재밌어요. 거자 또 간 사람은 또 다시 정반인. 그러니까 간 사람은 이제 다시 또 돌아온다. 이제 이런 거자 필반 이렇게 있어요. 거자 필반. 네, 요것이 이게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상은 시를 쓰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보면서 나는 한 번 헤어지면 끝이라는 그런 허무와 한 속에서 작품을 쓸 것인가? 아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라는 희망 속에서 작품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철학, 내 인생의 그 인생관이 나는 뭐냐? 물질을 보는 나의 인생, 사물을 보는 나의 인생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헤어짐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 가지고 살고 또 그런 시를 쓰는 것, 그런 수많은 시가, 그 한풀이 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한영훈의 시는 그런 한풀이가 아닙니다. 한영훈은 반드시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니다. 왜? 다시 만날 거니까. 여기 바로 한영훈 사상이고 한영훈의 시가 있고 바로 그런 그 거자필반, 공적시생, 시세. 그래서 요걸 뭐 또 다른 말로 이제 하면은 그걸 막 아트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자타불이. 자타불이.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네. 한 겁니다. 이런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내가 어떤 시를 쓸까? 어떤 생각으로 시를 쓸까? 내가 사물을 보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바로 이별은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쓸 것인가? 한풀이로 쓸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쓸 것인가? 자, 이런 작타불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색적시공이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인데, 그러면은 이 불교만 그러냐? 종교는 다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어떤 종교고 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고 아닙니까? 이게 종교적 삶이죠. 불교만 그런 것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고 불교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내세가 있다. 다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고 내세가 또 있어. 그럼 기독교고 불교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 내세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기독교와 불교. 이 불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생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불멸해요. 이게 불교의 환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한 번 헤어졌다 만나지 한 번 일회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또 헤어지고,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자, 이 기독교는 뭘까요? 내세에 대한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일회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미래가 있기는 있는데 환생을 하는데 단 한 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순환할 수 있어요. 그 차이. 자, 오늘 막 종교 강의하네. 자, 이제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님의 침묵을 이해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 그런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길이어서 실을 쓴다는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색즉시공과 공즉시생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 밑에서 우리는 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